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일이 정말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조금 전인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최종 선언됐습니다. 네,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8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이 됐는데요.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대담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리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지금 직접 들어보신 것처럼 문영배 소장 조목조목 위반입니다. 침해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 헌법재판을 받으면서 이 헌재에서 얘기한 이제 좀 5가지 쟁점이 있었죠. 그 쟁점 같이 좀 표로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번 쟁점 같이 표로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번에 쟁점이라고 나온 게 이 비상계엄의 선포가 정당했었느냐 여부, 그리고 이 포고령이 이 문제가 없었느냐,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했느냐, 다시 말해서 이 국회의원 체포 여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정치인 체포 지시했는지, 그리고 국회의 어떤 활동을 방해하려 했는지, 선관위의 군 투입이 적법했는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 법 위반인지 중대한 사안인지 여부를 검토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직접 들어보신 것처럼 문영배 대행이 조목조목 얘기한 것처럼 모두 위반, 침해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건 변호사님, 사실 이번에 굉장히 예상들이 많았었어요. 많은 뭐 정말 시나리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7대 뭐 1이다, 6대, 5대 3이다, 4대 4 얘기도 있었는데 8대 0으로 선고가 났습니다. 예상하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끝까지 그 예전에 뭐 한덕수 총리라던가 뭐 그 이진수 방통위원장 이런 건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그러니까 여러 좀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좀 나뉘었고요. 그리고 그 아시다시피 변론 종결 이후 선고시까지 38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들려오는 얘기들, 또 그리고 뭐 특히 야당 측에서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건데 조금 그 헌재 재판관들의 그 의견 대립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8대 0은 저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 사실 이 말씀처럼 선고길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자꾸 뒤로 밀리면서 아 뭔가 만장일치가 나오긴 어려운 것 같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전수미 변호사님.
사실 이 8대 0이라는 결과, 이게 뭐 민주당 쪽에서는 8대 0이다, 인용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자꾸 뒤로 밀리면서 민주당에서도 약간 불안한 기색이 보이긴 보였었거든요. 근데 결론은 8대 0. 그렇다면 왜 시간이 걸렸던 걸까요? 우선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니까 그거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특히 많이 제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그러니까 이견이 나오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함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각고의 노력이 아니었나.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은데 지금 9명으로 계속 임명을 하라고 하는데도 끝끝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그 권한 대행들이 임명을 하지 않아서 9명이 할 분량을 8명이 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업무 과중에 따른 그런 절차적 지연도 분명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완결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았나. 그리고 더불어서 현재 이 탄핵 심판이 요청된 게 상당히 많은데 9명이 아닌 8명으로 또 하려니까 이게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결론은 나왔습니다. 선고는 나왔어요. 결국 탄핵이 인용이 됐는데 지금 이 시각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오늘 나오지 않았죠. 관저에서 참모들과 이 헌재의 결정을 직접 TV를 통해서 시청을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관저 앞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저 앞에 나가 있는 최민성 기자, 관저 앞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탄핵 찬반 양측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집회를 가진 뒤 헌법재판소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의 발언이 시작되자 구호로 외치던 양측 모두 언제 그랬냐는 듯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숨죽인 채 중계를 지켜봤는데 현장에는 집회가 한창 진행될 때와 또 다른 느낌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생중계가 점차 진행되며 관저 앞은 그야말로 두 쪽이 났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탄핵 찬성 측에서 환호성이 쏟아졌고 반대 측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됐는데요. 탄핵 찬성 측은 국민이 이겼다,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며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탄핵 반대 측은 더 이상 국회와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며 본격적인 국민저항에 나서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선고 생중계 직전 경찰 대비 태세도 한층 강화되며 보호장구와 방패를 착용한 경찰이 집회 장소 인근을 에워쌌지만 다행히 우려하던 충돌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네, 지금 최민성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우려했었던 충돌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참 다행이라는 이런 소식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앞에서 뭐 다른 충돌이나 이런 건 없는 상태로 평화롭게 좀 잘 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궁금한 건 최 변호사님. 예. 일단 선고는 나왔고요. 예. 파면 결정이 내려졌, 파면이 예, 됐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은 승복 메시지를 따로 낼 것이냐 여부거든요. 예, 실제로 이 탄핵 주문 낭독하는 순간 네. 사실 대통령 파면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즉시 효과죠. 예, 그래서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근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뭐 직접적인 승복하는 메시지를 내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리고 또 여태까지 해오신 걸로 비추어 보건데 그래도 또 법조인이시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에는 따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지지자들을 조금 격앙된 지지자들을 좀 안정화시켜야 될 그럴 필요성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네. 또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여러 가지 국정 수행 관련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여기 좀 격앙된 시민들처럼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이러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조만간 승복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윤 대통령도 승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이 있죠. 윤곽금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좀 불공정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숲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나무만 본 거 아니냐라는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수미 변호사님. 숲이 아니라 이 나무만 본 결정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숲도 보고 나무도 봤죠. 그래서 저거는 궤변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숲이라는 것은 전체 그림인데 대한민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상권 분립 시스템입니다. 네. 근데 거기 행정부의 수장, 궁통수권자가 입법부인 국회를 짓밟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인용, 네. 기각 이걸로 이미 국민은 두 개로 분열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제대로 불공정하다, 납득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 자체가 과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이 상권분립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 건가, 국가의 존의 자체를 흔들려는 행위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승부 메시지 낼 것이냐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네. 말씀하신 걸 보면 2월 4일 날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사실이냐, 호수의 빛이 달과 같이 별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오히려 부인하시고 남 탓을 하셨거든요. 그 결과 네.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취소, 검찰의 그런 편향적인 결정에 의해서 구속 취소돼서 관저에 있고 그의 명령을 따랐던 부하들은 감옥에 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던 거거든요. 네. 결국엔 끝까지 남 탓하고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연 승복의 메시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 사실 그 승복의 메시지는요,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을 당한 대통령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이고 해야 될 당위인 거지 그걸 본인이 생각할 그리고 고민할 그런 계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 변호사님 말씀은 윤 대통령이 과연 승복 메시지를 낼 것이냐, 나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승복 메시지라는 게 직접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낼 수도 있긴 합니다만 대통령실에서도 낼 수 있는 상황이죠. 물론 파면은 되긴 하였습니다만 전해지는 말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저희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저희 이 전정인 기자 연결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정인 기자, 지금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는 겁니까? 네,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걸려있던 봉황기가 내려갔습니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항상 개항되는 국가 수반의 상징인데요. 헌재의 파면 결정에 대통령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직까지는 별도의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내심 윤 대통령의 복귀를 기대해 왔는데요. 헌재 결정에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관저에서 탄핵 심판 선고를 시켜본 윤 대통령 역시 아직까지 메시지를 내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미 즉시 효력이기 때문에 이제 전 대통령이거든요. 관저에서도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럼 서초동 사저로 가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 등을 이유로 며칠간 관저에 머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 결정 이후 이틀 뒤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복귀했습니다. 파면된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연금은 물론 보좌 인력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까 저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헌법재판소에서 문영배 헌재소장이 파면합니다라고 얘기가 나옴과 동시에 11시 22분부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관저에서도 나와서 사저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최 변호사님, 사실 이전에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이 선고가 있고 난 다음에 판면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고 한 2, 3일 정도 소요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번에 윤 대통령은 언제쯤 소위 말해서 짐을 싸서 사저로 가게 되는 거라고 전망하세요? 아마 좀 섣불리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왜냐하면 실제로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우선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새로 들어갈 집도 새로 어느 정도 조금 비어 있었으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며칠 안에 아마 그렇게 시간을 끌고 괜히 버티시고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며칠 안에 아마 비슷한 시간 내에 사저로 돌아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뭐 짐을 싸서 사저로 이동을 하러 집 밖을 나오게 되는 상황이 선고 이후에 첫 이 바깥으로 나온 이 포착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2, 3일 정도 좀 소요가 됐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짐을 싸고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 지금 즉각적으로 뭐 옮길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전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승복 메시지를 그렇게 쉽사리 낼 수가 없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형사적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승복 메시지를 낸다고 하면 마치 죄를 인정하는 게 돼서 그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의 네. 그 결정과 그 형사적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아예 범위가 다릅니다. 이게 형사 판단이고 이거는 법적인 판단, 헌법에 대한 판단,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아예 영역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결국은 기준 다 하나입니다. 대통령, 헌법을 수호해야 될 바로 대통령의 헌법 수호 그 유지 질서의 의무가 다 했냐, 그런 네. 의지가 있었냐, 수호 의지가 있었냐, 단 그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데 네. 헌정 질서 수호의 의지가 없었다라는 게 헌법재판관들 전원에 일치된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온 거고 이런 헌정 질서와 별개로 내란죄라든가 형법 사항은 형법에 맞춰서 이게 판단되는 영역이라 그거는 같이 연계시키기가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 형사적인 지금 이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죄 재판과 그리고 이번에 나온 이 파면 결정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걸 승복한다고 해서 이 죄를 인정한다는 걸로 연결짓는 건 너무 나간 얘기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파면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이제 전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가진 권한도 바로 즉시적으로 좀 상실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떤 게 상실이 되는 걸까요? 그 가장 큰 그거 중에 하나는 사실 뭐 연금 같은 게 대통령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연금을 그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그 재임 기간에 받았던 그 월급 한 90%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네. 이런 부분도 상실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비서관 네. 기사를 둔다던가 아니면 별도의 전직 대통령 같은 거 사무실을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네. 이런 것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기념 사업 같은 경우도 못 하게 돼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실 전직 대통령이 받는 예우는 거의 상실하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뭐 예외적으로 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받는 예우 중에서 경호와 관련된 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사실 경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경호와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아직 계속 유지가 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양 진영의 대립이 굉장히 좀 심화돼 있고 그리고 신변의 그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호는 계속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지금 원래 이 대통령으로서 갖는 권한 중에 뭐 비서관, 운전기사와 같은 어떤 그런 수행 인력 등등은 이거는 이제 상실이 되는 거다. 그리고 연금도 받을 수가 없고 국립묘지 뭐 안장도 사실상 이 자격을 상실한 상태다. 그리고 관저에서도 좀 나와야 되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더불어서 전 변호사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불소추 특권이랑 특권이 붙는 게 사실 불소추 특권인 거거든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상실이 됐을 텐데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좀 있거든요. 관련해서 그럼 이 사안들이 수사로 좀 이어질 여지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상권 분립에 기준을 해서 네. 그 공천 개입 문제, 특히 명태균 황금폰이 지금 이제 개방이 되고 PC도 개방이 되어 있을 예정이잖아요. 4월 3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이것이 정치권에 어느 정도 파장을 미치고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중립 의무라던가 그런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그 영향력, 그러니까 내란죄도 물론 진행되고 있지만요.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샅샅이 이제
분석이 되지 않을까. 특히 김건희 여사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안 됐던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사건. 이미 관련자들은 다 지금 실형을 받거나 관련해서 이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것들이 좀 제외되었던 사건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민간인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 정말 기본적이고 단순하고 상식적인 원칙이 이제는 적용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이 야당에서 야권에서 제기했었던 여러 가지 뭐 의혹들이 있었었죠. 뭐 명태균 씨 사건도 있었고 김 여사 관련한 건도 있었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수사로 좀 이 전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사실 이번 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자체는 국회에서 국회 소추단이 직접 나가서 또 이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어를 계속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탄핵 소추단장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죠. 이번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 뒤에 정 단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국민의 승리입니다. 12.3 내란의 밤 때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을 막으려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친 시민들, 내란성 스트레스로 불면의 밤을 보낸 국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내란의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대한민국은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민주주의 새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내란 주동 세력과 내란 옹호 세력의 거짓 선동을 이겨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파면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합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네, 정청래 의원 사필 규정이다. 뭐 내란성 스트레스로 잠을 못 이루는 시민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뭐 국민의 승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전 변호사님 정청래 단장이 얘기를 하는 모습에 눈길이 더 간 게 옆에 있는 박선원 의원이 약간 이렇게 울먹울먹하는 지금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의 경우에는 혹여 인용이 될 수 있을 인용 가능성을 좀 많이 좀 염두에 뒀었던 걸까요?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이번에 보완이 너무 철저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인용된다라고 이제 확신하셨다기보다는 박선원 의원님이 그동안 이제 내란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많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을 좀 하셨잖아요. 특히 이제 케이블타이 김현태 단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할 때 케이블타이는 그 문 잠그는 용도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모 매체 뉴스토마토에서 케이블타이로 직접 이제 기자가 이제 포박당했던 그런 체포 장면이 CCTV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에 관계했던 사람들의 이제 거짓 증언, 이제 손으로 이제 진실을 가리려는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박선원 의원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케이블타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거짓 증언에 대한 김성원 경호처장이 여러 가지 뭐 기쁨조 놀이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거기 김건희 여사 기쁘게 하려고 했다거나 뭐 간호장교까지 동원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거기 안에서 경호 사무장에 대한 해임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 진실을 밝히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당사자로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한 만큼 이런 결과를 받은 거에 대해서 정말 감회가 새로워서 더욱더 울먹거리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박선원 의원의 모습을 정청래 의원의 모습까지 좀 들어봤었는데 뭐 이거 당연한 거다 사필 규정이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그리고 소추단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죠. 윤갑근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이 됐는데 결과까지도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이것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입니다. 네, 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윤곽근 변호사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왔습니다. 사실 이게 최 변호사님, 이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5개의 쟁점 중에 어떤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5가지 중에 이 하나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과연 예측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전혀 예측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우선 예측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변호사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뭐 딱 이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쉽지는 않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은 많았습니다. 그건 네.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실제로 우선 이 결심 이후에 선고시까지 38일이 소요됐는데 그렇죠. 1차 변론 준비일부터 결심 때까지 42일이 소요됐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변론기를 사실 심판 단계에서 지정한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지정을 했고 네. 그리고 일괄적으로 지정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만큼의 시간을 걸쳐서 흔히 말해서 선고 때까지 그만큼의 그러니까 걸린 시간 동안 선고를 했는데 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대리인단 측에서는 그러니까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증인들 더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또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발언 기회도 많이 좀 부여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하나도 안 받아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사실 조금 어느 정도 납득이 되나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그 결정에 대해서 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반박하는 건 쉽지는 않지만 제가 사실 들어오기 전에도 간단히 이게 요지만 보고 왔는데 네. 조금 이해가 하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 조금 제 개인적으로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인단 측에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럽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실 근데 이게 변호인단도 당황스러웠겠지만 이 선고를 같이 국민의힘은 한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지도부가 모여서 오늘의 선고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럼 국민의힘 상황은 어떤가? 네, 국민의힘 상황은 어떤가? 그리고 민주당의 상황은 어떤가? 요것도 좀 저희가 좀 차곡차곡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 변호사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살짝 선거일이 뒤로 늦춰지면서 굉장히 좀 불안하고 조급해하는 듯한 모습도 있었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 기일이 아시지만 맨 처음에 2월 말설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3월 7일설, 3월 네. 14일설이 사실 당 안에서 많이 그게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14일보다 늦어지니까 이게 왜 늦어지는 거지? 사실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철통 보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은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네. 법리적으로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을 검토를 해봐도 이거는 5가지 탄핵 사유 중 하나만 해당이 돼도 탄핵인 거고 너무나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이거는 탄핵이 되지 않으면은 법리적으로도 그리고 전체적인 국민적인 사회적인 그런 대한민국 상황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게 민주당 자체적 해석으로는 너무나 그게 자명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상식이라면 법적으로만 한다면 당연히 인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었고 오히려 정치, 국민의힘이나 그 제3의 배후 누군가가 개입해서 이 법리적으로만 판단하는 되는 것을 오히려 누군가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것이 망가지는 건가라는 우려점은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역시나 헌법재판관 분들은 철저하게 이제 헌정수호 질서를 유지한다는 그러한 사명감 하에 법리적으로 하나하나 특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그런 절차적 문제부터 실적 본안까지 하나하나 제대로 판단하셨던 게 이제 그런 묘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 쪽에서도 전혀 지금 헌재 안에서 어떤 얘기들이 논의가 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최종 선고가 나오기까지 상당히 좀 불안했었던 건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도 정보가 전혀 없기는 마찬가지였겠죠. 국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현장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희로 기자, 지금 현장 상황 어떨까요? 네, 양당 모두 지도부가 각각 비공개로 모여서 함께 선고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이 만장일치 파면 결과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이후 시작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에 따른 대응책과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가 끝나면 정리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민주당 상황은 어떨까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건 다신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더 이상 헌정 파괴라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은 오후 1시 30분부터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조기 대선 전략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네, 지금 국회 여야 상황까지 지금 저희가 직접 현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좀 더 당황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 변호사님. 예. 국민의힘은 이제 대선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개별 의원들의 행동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탄핵 반대 집회에 상당수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나가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탄핵 최종 파면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어떻게 60일 이내에 이 다시 결집을 해서 좀 마음을 모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사실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 우선 이 탄핵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책임론에 그 벗어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내부도 그렇고 네. 또 보수 성향 이 지지자들이 사실 이번 탄핵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뭐 승복을 안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사실 중론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동안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네. 그러니까 무분별한 탄핵 소추 남용 그리고 뭐 실제로 그 예산안 사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계엄 발동했을 때 그 사유들이 어느 정도 사실은 맞거든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는 사실 조금 다를 수 있다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아마 그 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박근혜 대통령 예처럼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일단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지만 이 헌재의 판단 약간 해석의 영역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선뜻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사죄하는 뭐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이 목소리가 지금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2달 후면 대선입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갖고 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 단결된 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모든 시민들, 안정과 통합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의 상황이 더 궁금합니다만 개인으로 따졌을 때 가장 지금 이 상황에서 궁금한 건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고 올까요?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헌정사의 비극이다. 책임을 좀 통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마 개별, 개인으로 따졌을 때는 가장 지금 어떤 생각을,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지 않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사실 설명을 드렸어요. 전 변호사님.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 정말 60일 안에 다음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누가 봐도 유력 대권 주자입니다. 지금 현재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보다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그럼 즉각적으로 당대표 사퇴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래도 당내에 그런 오늘 다 탄핵이 이제 네. 인용됐기 때문에 이제 조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질 수밖에 없고 관련 절차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되는 게 헌법에도 명시돼 있고 이제 선거법에도 명시돼 있잖아요. 근데 특히 그 국무총리가 이거에 대해서 선거일을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네. 선거일 공고로부터 이제 이런 진행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은 과거에 2017년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당내 경선을 준비할 거고 아마 과거 박근혜 대통령 케이스를 봤을 때 이제 당내 경선으로 민주당 후보를 최종하는 거는 아마 2, 3주 정도 소요될 거다. 2, 3주 정도 그 기간 후에 이제 최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출을 하고 본선으로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이제 본선에서 제대로 된 이제 대선 레이스를 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뭐 여러 이제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말고라도 여러 후보님들이 계신 만큼 각자의 이제 분명히 의지도 제가 알기로는 충만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재명 대표님이 과거에 보여주셨던 뭐 유능하고 이제 그런 효율적인 그것보다 실용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면에서 그리고 특히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그런 과거의 경력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많은 지지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다른 후보들은 자신이 어떻게 민주당 후보로서의 매력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어필하는 기회들을 가진다면은 그것도 관전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이번 대선에 조기 대선에 나올 거다라는 건 사실 뭐 거의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다만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일정은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대행을 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가 이 뭔가 일정 선거일을 좀 공고를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사실 이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이죠.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된 이후에 이미 대행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한덕수 대행이 온전히 짐을 다 짊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 한 대행의 얘기 대국민 담화가 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 이제 뭐 정권을 다음 정권으로 이양을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좀 이 대선 관리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모습을 직접 들으셨습니다. 이제 말처럼 이제 대선 국면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이라는 게 조기 대선이 이 60일 이내에 치러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결국 이 한 대행이 이 선거일을 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최 변호사님.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대선 레이스가 60일 동안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이 될 텐데 일정이 좀 어떻게 나뉘게 될까요? 대충 언제쯤 대선이 열린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60일 정도라면 지금 언론에서 예측하고 있는 바로는 한 6월 3일 정도로 네.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앵커님 말씀대로 사실 이제부터는 매우 급박하게 돌아갈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24일 전까지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30 며칠 동안 네. 그러니까 각 정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
임기 만료로 인한 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흔히 말해서 각 주자들의 이해관계를 또 따져가지고 룰을 또 다시 정해야 되고 네. 뭐 그렇게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경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쵸. 30여일 동안 그러니까 대선 후보를 논의할 선출해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논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또 논의할 시간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아마 당원 당규상 그 경선 룰대로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뭐 좀 어느 정도 디테일한 부분은 좀 바뀔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선 과정이 또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 사실 뭐 그게 이재명 대표가 좀 네. 유력 주자인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도 조금 그 안개 속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네. 더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좀 유력 대선 주자 중에 몇 분은 그러니까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고 네. 그리고 국무위원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부터는 그 당장 이렇게 선거에 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시간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살짝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그 캘린더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캘린더를 보시면 일단 지금 대략 박근혜 전 대통령 때 8년 전 때를 같이 지금 복기를 해보면 그때 선거가 나고 딱 60일 이내라고 했었는데 60일째 될 때 그때 대선이 지금 치러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4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60일 이 하면 6월 3일 대선이 치러지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입니다. 이거를 이제 역순으로 따져보면 보통 선거운동이 이 선거 전날까지 한 22일간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역순으로 따지면 뭐 15일 정도 선거운동이 시작해서 사전투표가 5월 30일 요쯤이 좀 진행이 돼서 이렇게 좀 레이스가 좀 빨리빨리 급박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급박하게 돌아가는 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저희 다시 그 캘린더 다시 좀 보죠. 캘린더를 보면 6월 3일이 우리가 추측하는 대선일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관련해서 항소심 결심 공판일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심 공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 변호사님? 캘린더 같이 보셨지만 네. 이제 위증교사의 결심이지 선거 기일은 아니거든요. 네. 이제 결심과 선거 기일을 먼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선거 결심 이후에 선거 기일은 한참 동안의 지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한 달 정도 소요가 되죠. 좀 한참 동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헌법상의 이제 소추 금지로 재판이 정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분들은 뭐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야 끝끝내 공격하시는데 이제 전혀 사법 리스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제 최종 결정이 되면은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그런 이제 역할을 다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말씀처럼 결심 공판은 검찰이 면허형이라고 구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략 통상적으로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이 선고가 재판부에 선고가 있는데 뭐 선고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건 뭐 중단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되면 현재 진행되는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뭐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논란이 되는데 지금 저희 이 자막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6월 3일이 또 뭐가 있냐면 또 수능 모의고사가 또 있는 날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최 변호사님 6월 3일보다 앞당겨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정 변호사님은 사실 그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지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이 그러니까 소추라고 하는 거는 네. 소는 그러니까 공소 제기를 의미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 얘기입니다. 추는 사실 공소 유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네. 중단되는 게 중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랑 좀 다른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그래서 제가 일부러 헌법 교과서도 찾아봤습니다. 네.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물론 공소 제기는 금지가 되는 건 맞습니다.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 근데 기존의 재판이 계속 진행되느냐 중지되느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좀 논란이 있고요. 또 해석의 여지도 있고 물론 여태까지는 있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아까 이 캘린더 나온 것처럼 그 위증교사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그러니까 위증교사 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한 범죄는 아닌데 대북 선거 문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대장동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실제로 만약에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는데 사법 리스크가 없다고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이재명 대표 지금 위증교사 관련해서 항소심 결심 공판이야. 즉각적으로 그날 6월 3일 날 결심이고 그날 아니라 다른 날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거 말고도 이 사법 리스크가 많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또 이런 얘기를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할 수도 있는 게 이거 말고 앞서서 무죄가 나온 선거법이 있죠. 근데 이 선거법 관련해서는 사실 대략 한 3개월 이내에 이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 건데 좀 시간이 좀 당겨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해요. 사법 리스크 말씀하셨으니까. 네, 잘 아시지만 이제 공직선거법하고 위증교사보다 공직선거법이 오히려 이제 무죄 그리고 유죄 무죄가 나왔던 사안이잖아요. 많이 이제 논란이 좀 됐었는데요. 공직선거법 사실 무죄가 나온 것 자체는 저는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기각 그거에 대해서 다시 즉시항고를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법이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데 윤석열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이재명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그런 이제 법 집행을 지금까지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되게 지금까지 압수수색이라든가 구속영장이라든가 정치 표적 수사를 자행해 왔다는 것이 되게 정치 검찰로서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을 다했다는 게 저는 이번에 공직선거법 무죄로 정치 검찰 사망 선고를 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공직선거법 무죄를 통해서 이제 3심에 올라가면은 무엇보다 아시지만 1, 2심에서는 사실관계를 좀 다룹니다. 그리고 3심에서는 사실관계 이미 다 끝났고요. 법리적으로 정말 크나큰 오류를 범했냐. 이제 그것이 대법원에서 판단할 건데 과연 1심,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안에 대해서 바로 대법원에서 크나큰 법리적인 그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파기 재판을 한다거나 파기 환송을 한다거나 그런 시나리오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파기 재판 시나리오도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상 거의 없을 수 없는 일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좀 희망 외로를 돌리고 싶은 마음은 저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힘드시고 오늘 또 탄핵 인용도 나왔으니까 얼마나 심적으로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냉철하게 법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좀 희망을 갖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하시는데 파기 재판, 희망 회로를 돌리는데 그거는 좀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파기 재판이 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파기 재판이 뭡니까? 상고심에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실 항소심의 판단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환송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그렇죠. 이런 게 있죠. 무죄 취지, 유죄 취지. 네.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다시 한번 심리하라고 환송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데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던가 아니면 여태까지 지금 현출된 증거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판단하는 게 파기하는 취지로 재판 스스로 판단하는 게 파기 재판입니다. 근데 실제로 파기 재판 같은 경우는 많이 주장하신 분들이 있고 저도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는 보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파기 재판은 그렇게 크게 대부분의 경우 파기 환송한 경우가 대부분이지 파기 재판한 경우 그렇게 많지는 쉽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심 물론 상고심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판단에 관련해서는 상고 이유가 아닌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사실 얘기하자면 사실 너무 길지만 이 상고심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진 이 관련 사진 관련해서 조작이었다. 조작이었을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조작이란 개념 자체가 법률상 개념 자체가 이게 사실 판단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조작이란 개념을 법률상 개념을 독자적으로 해석한 거가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속어로 주민 내지는 편집도 아니고 주민이나 확대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조작이라고 본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 판단이 파기 재판이 있기는 나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 항소심 무죄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저희가 결국 이게 이 오늘의 파면 결정으로 인해서 화면 선고로 인해서 조계 대선 국면으로 완전히 훅 넘어가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이 유력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인 이재명 대표 그러면 대선에 어떻게 되는 거냐,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좀 이 얘기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 국회에선 오늘 있는 이 선고 내용을 가지고 여야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야의 목소리 조승래 대변인 얘기 먼저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12월 3일 그 엄혹한 밤을 헤치고 나와 차가운 겨울 내내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윤석열과 국민의 힘도 이제는 국민의 뜻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네, 대한민국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말아달라, 협조하라라는 지금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합니다.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승래 대변인은 이제 협조해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야당의 폭주, 폭거를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변호사님. 그 대선을 네. 안 치르실 건가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보궐선거 결과 보시면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 아산, 충남 아산 지역이라던가 정말 강세였던 PK 지역도 다 패배하셨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완패하셨고 보궐선거를 보시면 분명히 민심을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텐데 대선을 이쯤 되면 좀 포기하신 게 아닌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뭐 이거 권영세 특히 그 대표의 말을 들으면 뭐 본인이 미안하다고 하는 게 정말 전 국민 0.76%로 이기셨잖아요. 근데 전 국민을 지금 거리에서 12월 3일부터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그렇게 투쟁해왔던 반절의 국민도 있는데 그분은 버리시고 나머지 탄핵을 그래서 반대하셨던 그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 지금이면은 이제 대표로서 좀 통합을 얘기하시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국민의힘이 좀 더 국정 운영이라던가 그런 것도 잘 했어야 되고 야당과 협치를 해서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과연 여당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했는지 굉장히 반성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헌재에서도 윤 대통령 그 변호인단이 얘기했던 뭐 야당의 이런 폭거 아래서 할 수밖에 없었다. 부정선거 할 수밖에 없다. 다 하나하나 반박했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도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그런 통합의 측면에서 같이 이끌었어야 된다. 목적이 정당하지도 않고 수단도 적합하지 않았다고 헌재에서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오늘 바로 몇 시간 전에 발표했는데 이거를 정면으로 이렇게 반박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전 국민을 끌어안고 국정을 같이 운영해야 되는 게 바로 여당의 역할 아닌가요? 저는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이 최 변호사님. 예. 개선 어떻게 치르려고 하십니까? 아직도 자기 편만 보고 하는 겁니까? 라고 굉장히 좀 날선 비판을 예. 좀 하셨어요. 그 사실 제가 여기 변호사 입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은 가급적이면 뭐 사실 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네. 글쎄요, 사실 그 말씀은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 사실 들려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불과 얼마 전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뭐 그러니까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사실 위헌적인 누가 보더라도 위헌적이죠. 그래서 뭐 그 헌법재판관가 4월 18일 그러니까 그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된데도 불구하고 임기를 계속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권한대행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9명의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 중에서 뭐 대통령 임명은 대통령 몫은 임명하지 못하게 하고 국회나 대법원장 몫은 임명해야 된다는 건 사실 누가 보더라도 사실 위헌적인 건 맞거든요. 그렇게 한 측면에서 보면 그 실제로 만약에 그 이런 측면은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실 반성을 한다. 네. 잘못했다는 그 워딩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연히 이 헌법 재판, 특히 그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통합, 헌법 소의 가치가 분명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네. 무조건 그 국민 통합과 헌법 소 가치가 무조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는 왜곡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파면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우리가 100% 잘못했습니다라는 걸로 왜곡돼서는 안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두 분의 입장 차가 상당하죠. 근데 오늘 문영배 헌재 소장이 이쪽 주문을 마지막 읽기 전까지 설명을 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보셨나요? 전 변호사님. 사실 문영배 소장이 앞에만 딱 보고 얘기를 하다가 왼쪽, 오른쪽 보면서 좀 얘기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둘 다 잘한 건 없는데 약간 이런 취지로 좀 얘기를 해요. 결국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한 거, 그 계엄 선포 12월 3일 그 내란의 밤에 했던 그 행위는 아까 윤곽근 변호사 말을 좀 빌면 21세기 법치주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뭐 민주당, 국민의힘 떠나서 다른 나라 외교관들이나 관계자들의 발언을 빌어보더라도 맨 처음에 12월 3일 계엄 선포했을 때 가짜뉴스를 알았다는 거예요.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했다고? 이게 바로 전 세계 언론들과 외교관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는 정말 볼리비아나 그런 남미나 그런 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계속적으로 경제도 추락하고 민주주의도 후퇴한 국가들이 하는 건데 그거를 21세기 눈부신 대한민국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외신들이나 외국에서는 믿을 수 없는 사례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났던 건데 하지만 분명히 국회에서 여러 기능이 있죠. 야당과 여당의 기능이 있죠. 야당은 뭐 견제와 균형, 협치의 기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문영배 재판관은 그러한 측면에서 야당이 좀 같이 나를 세우는 것보다는 뭔가 얘기를 하려고 좀 더 시도하는 것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냐라는 그런 아쉬움을 좀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제가 양쪽 다 좀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문영배 대행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물론 여야가 잘못한 게 있지만 가장 많이 잘못한 건 또 윤 대통령 아니겠느냐. 계엄을 선언한 게 잘못 아니냐라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문 대행의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도 사실 그래서 결정문 요지를 대강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지금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그리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을 일방적으로 통과하였다. 그리고 뭐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전횡이 있었다. 그리고 의혹만으로 탄핵 소추를 좀 하였다는 뭐 이런 걸 적시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뒷부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헌법적 방법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금 그 비상계엄 발동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사실 분명한 사실이고요. 뭐 평가는 나중에 헌법에 위반됐는지 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네. 요건은 어느 정도 갖추지 못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그게 적절한 수단이었나는 사실 조금 고민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발동한 그 취지, 요건 자체가 물론 군을 발동할 그런 필요성은 없다고 보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동감을 한 거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는 뭐 이게 사실 그 여러 가지 좀 해석의 여지가 있다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역사가 평가할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사실 이 탄핵 소추 남발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여태까지 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이렇게 탄핵 소추를 많이 남발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를 남발하게 되면 과거에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아주 엄청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아니면 탄핵 소추를 탄핵 소추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해임 건의로도 끝날 거를 탄핵 소추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번 이 한국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한국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나타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되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온다는 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주변국에서도 상당히 좀 놀랄 만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전 변호사님. 네,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대사였던 필립 골드버그 대사도 이제 갑자기 너무나 당황스러운 계엄 선포 하니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실 관계자들 뭐 주태열 그 외교부 장관부터 해서 전화를 안 받았대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화를 받아 상황을 좀 얘기를 공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는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다. 어떻게 미국한테까지 이런 거를 미리 논의도 안 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말을 안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화도 안 받고 피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엄청난 배신감이 있었다고 하고 그게 저는 결국엔 민간국가 지정과도 굉장히 좀 연결이 되지 않았나. 바이든의 1월 달에 이제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계속 핵 무장론 얘기하고 이렇게 계엄 선포를 해버리는 나라와 우리가 과연 핵 우산을 제공하고 같이 혈맹,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미국 정부 측의 회의가 되지 않았나 싶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집권을 했잖아요. 2017년도와 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요. 트럼프가 한 행위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정부 패싱이에요. 근데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있었어도 그 어떤 대화라든가 직접적인 대화라든가 어떤 논의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아시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우리 관계자들, 정부 관계자들과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권한대행과도. 한국 패싱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잖아요. 왜냐하면 주권 행정부를 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의 이시바 총리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든 아마 전 세계 지도자들이 주권 행정부의 오늘 이제 최종 선고를 끝내고 새로운 행정부와 좀 본격적으로 우리 각자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일해보자라는 그런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오늘의 탄핵 선고, 기각이든 인용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굉장히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약간 지금 말씀 중에 뭐 미국에도 이걸 알리지 않고 계엄을 선언했다라고 좀 약간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또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 얘기를 할 때 아니다, 다 얘기를 했었고 뭐 전화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뭐 이런 설명이 좀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단정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좀 저희가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 우리나라의 이 현직 대통령이 지금 파면이 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주변국들도 상당히 좀 놀라운 모습으로 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요 직전 대통령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SNS에 입장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나 좀 같이 볼까요? 헌법가정의 이름으로 민주공화정을 지켜냈습니다.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국민 덕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라 걱정으로 밤잠 이루지 못하며 노심초사했던 국민들께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지금 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입장이 단순히 전 대통령의 이번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 파면 결정에 대한 입장이다라고만 보기에는 사실 이번 파면으로 인해서 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사안은 사실 최 변호사님,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음 이제 다시 정권을 이 민주당 쪽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지금 약간 같이 손을 뭐 잡니 마니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었잖아요. 그런 비명과 친명 간의 약간 미묘한 갈등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이 SNS에 같이 좀 뒷면에 좀 숨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에 올리신 글 자체가 네. 제가 보기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네. 국가가 걱정이 돼서 한다기보다는 보다는. 사실 민주당 원로로서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에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네. 뭐 이런 워딩이나 이런 걸로 보아하건데 아마 민주당 원로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문다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됐기 때문에 꼭 그건 네.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사실 정권을 찾아오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가의 안위를 걱정을 해야지 특정 정당의 그러니까 유불리를 판단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이 과연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낸 입장인 것이냐, 민주당의 원로로서 낸 입장인 것이냐,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밑에 자막으로 나간 내용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재 탄핵을 찬성한 의원들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나오는 얘기에 지금 따르면 의총에서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 뭔가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지금 아마 이런 사람들은 웃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해지는 얘기들입니다. 전해지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을 보면 최 변호사님, 이 파면 결정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가 약간 내분에 휩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거든요. 예, 어느 정도 좀 혼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내분이라고 하기에는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도 않고 실제로 또 지금 지도부 입장이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엄이 적절했냐 여부를 떠나서 네.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다소의 혼란과 진통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워딩에 보면 웃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는데 네.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탄핵이 인용되면 탄핵이 기각이 되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탄핵에 찬성했다고 아예 흔히 말해서 같이 못할 사람이고 반대했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분명히 일부 지금 전현직 지도부라든가 이분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비상계엄을 발동하게 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제가 당 관계자는 아니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물론 이렇게 된 데에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어느 정도 반성을 하고 좀 변모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현상을 불러일으킨 분들, 그런 분들도 스스로 반성을 하고 스스로 좀 자중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일단 이번 상황이 오게 된 데는 여권으로서 여당 전체적인 책임이 있는 건데 누가 누구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말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약간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입장으로 또 보면 민주당 사실 친명, 비명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심 무죄가 나면서 그 얘기가 좀 들어갔죠. 여기에 더해서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완전히 날개를 달았다라고도 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과연 이게 좋을까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내부에서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을 공격하고 스스로 분열되는 게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분명히 건전한 보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진보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양쪽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까지 지탱이 되었고 발전을 했다고 분명히 보거든요. 근데 보수 내부에서 다른 의견을 냈다고 포용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원칙을 고수하지도 못하고 건전한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다면 그게 바로 뭐 대한민국의 국익의 이익이 될까? 국민의힘이 굳건히 서야 민주당이 굳건히 서는 거예요. 민주당 혼자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당 체제고 뭐 북한이나 다른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저는 제발 예전에 국민의힘은 아닌 보수는 품격이 있었고 원칙이 있었고 소신이 있었고 포용이 있었습니다. 정말 건강한 보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열망하는 보수 원로들과 보수 지지하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셨고요. 지금도 물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오히려 보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조갑재 논설위원이나 정규재 위원이나 김진 논설위원분들 오히려 지금 이번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탄핵 무조건 인용돼야 된다 말씀하시고 오히려 극단적으로 지금의 이러한 국민의힘 너무 극우에게 말려 들어가는 예전에 건전한 보수, 품위 있는 보수가 아니었던 국민의힘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계시잖아요. 오죽하면 뭐 미치광이 이적단체라고까지 국민의힘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 보수 원로분들께서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탄핵 인용을 계기로 좀 거듭나셨으면 예전에 정말 건전한 보수, 포용력 있는 보수, 소신 있는 보수로서 그런 이제 품격 있는 보수로서 좀 거듭나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뭐 날개를 달았다고만 우리가 기뻐할 일이겠느냐. 여야가 같이 가야 같이 크는 건데 여당이 좀 바로 섰으면 좋겠다라고 약간 쓴소리를 좀 하셨어요. 근데 하시는 중에 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의총 안에서 뭐 이런저런 투각투각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대선 후보 내지 말자라는 목소리도 나왔다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 정도가 단순한 혼란 정도인 걸까? 좀 더 좀 깊은 갈등 아닐까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그 우선 지금 오늘 그러니까 뭐 한 2시간 전에 네. 탄핵 선고가 되기 때문에 한 며칠간은 당연히 조금 뭐 여러 얘기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좀 책임론에 치우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뭐 자강론에 치우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한 좀 그 논의가 있을 거는 같습니다.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그 뭐 쉽게 얘기해서 야당이 말하는 것처럼 분당이 된다던가 뭐 극심한 혼란을 겪을 거라던가 네.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지만 그 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의견을 냈다고 나쁘다 좋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있겠죠. 그러니까 과연 이 어느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어울리거나 네. 구성원으로서 적합한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 행동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지금 이 시각에도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총회 상황이 상당히 좀 급하게 좀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말씀처럼 불과 한 2시간여 전에 이 나왔던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혼돈은 당분간 있지 않겠느냐. 이게 혼돈으로 끝날지 더 깊은 갈등으로 갈지는 오늘 의원총회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